네, 제가 다시 왔습니다. 지난 2교시에서는 여러분들하고 일사늑약과 그리고 한국인의 저항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설명을 했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일사늑약 이후에 또 한국에 대한 국권 침탈이 일본이 가속화가 되는데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간혹 이렇게 특히나 외세 침략과 또 우리나라가 이에 대해서 잘 대응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분노하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게 당연합니다. 당연하고 분개하는 마음을 가지는 게 또 자연스러운 일이긴 하죠. 하지만 그런 마음을 품에 안고 그냥 화만 내는 게 아니라 당시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고 그 원인과 배경을 잘 알고 과정도 살펴보면서 그게 또 어떻게 영향을 끼쳤는지 그 스토리를 전체적으로 파악하면 동시에 지금 현재 우리와 연결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역사는 반복된다는 것이 똑같은 일이 반복되진 않겠지만 중요한 것은 비슷한 유형은 또 언제든지 올 수 있습니다. 좀 사례가 다를 수 있고 경우가 다를 수 있지만 비슷한 사례들은 비슷한 경우는 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도 단순하게 화만 낸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죠. 어떨 때 이런 문제들이 생기고 앞으로는 어떻게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나아가야 될지 한번 방향성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은 일단 고종 황제가 강제로 퇴위되다라고 되어 있죠. 다 알아요. 맞아요. 이런 국권 침탈 과정에서 고종이 강제로 일본에 의해서 퇴위됐던 사실도 잘 아실 겁니다. 자, 우리가 얘기했었던 전 시간에 얘기했던 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갑오개혁 이후부터 일본이 끊임없이 누구의 힘을 빼려고 했던지 기억나시나요? 경복궁 점령부터 해서 갑오개혁 때 여러 개혁 작업 중에 왕의 권력을 약화시키는 것들 그리고 을미사변까지 이런 내용들을 쫙 보시면 분명히 일본은 조선인들 중에서도 고종이 일본에 대항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굉장히 깨닫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종의 개인적인 성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고종은 당시 대한제국의 황제였습니다. 군주였다는 얘기예요. 국가 원수란 얘기예요. 자, 당연히 국가 원수라면 국가가 침탈당하고 있는데 최소한 자기 권한이 약화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저항 안 할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야금야금 여기에 대해서 손을 뻗치지 못하도록 말을 하지 못하도록 힘을 내지 못하도록 계속 힘을 약화시키는 게 일본의 목적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고종이 퇴위되는 과정 역시도 이걸 빌미 삼아서 퇴위되는 일이 있었을 거예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 옆에 다 사진들이 있죠. 바로 헤이그 특사 파견입니다. 자, 이 얘기는 초등학교, 중학교 때 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헤이그?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헤이그 특사가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배경은 항상 얘기했죠. 그전 시대의 사건은 분명히 그 뒤의 사건의 원인과 배경이 된다. 이 얘기는 항상 여러분들께 드렸었습니다. 당시 대한제국의 상황을 한번 보셔야 돼요. 을사늑약으로 인해서 뭐가 강탈됐죠? 외교권이 강탈됐죠. 자, 그러면 당시 지식인들이나 정부 관료들이나 고종까지도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외교권을 빼앗기면 앞으로 어떤 일들이 진행될지 예감을 다 하고 있었을 거라고요. 자, 외교권을 강탈했다? 나아가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국권까지 강탈하겠죠. 자, 이 국권까지 강탈할 것을 우려한 당시 고종이 한 일은 있습니다. 정 아예 안 했던 건 아니에요. 구중궁궐에서 그냥 책이나 보고 하루하루 나날만 보낸 건 아니었습니다. 물론 고종도 비판받을 건 아주 많습니다. 그걸 다 읊으려면 끝도 없어요. 하지만 일단 우리나라의 국권을 빼앗기는 과정에서 고종의 희생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자, 대표적인 게 바로 강제퇴위인데 이 강제퇴위와 관련된 사건이 바로 헤이그 특사 파견입니다. 먼저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당시에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만국 평화회의가 열렸습니다. 자, 요거는 교과서에 잘 설명이 안 돼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 제국주의 시대였잖아요.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이 서로 식민지를 확보하려고 막 경쟁하고 있었던 시대였단 말이에요. 자, 자칫하면 삐끗하면
세계대전이 터질 수도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물론 십수년 뒤에 세계대전이 터졌지만요. 자, 이런 분위기를 좀 무마하고자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만국 평화회의가 좀 열렸습니다. 그래서 각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평화에 대해서 어떻게 하자는 논의들이 분명히 있었겠죠. 자, 여기 기체 소식이 한반도에도 전해져 옵니다. 자, 그래서 고종은 많은 외국 사절단이 온다는 소식을 분명히 캐치하고 있었겠죠. 자, 그래서 고종은 이준, 이상설, 이종 이 세 분을 특사로 파견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중간중간에 이분들이 가다가 합류하고 그래요. 자, 특사로 파견해서 부산으로 갔다가 블라디보스토크로 갔다가 쭉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 자, 모스크바를 건너서 상테부르크, 페트르부르크를 지나서 베를린을 지나서 헤이그로 갑니다. 굉장히 큰 기나긴 여정이었을 겁니다. 자, 근데 이게 특사를 파견해서 어떤 내용을 얘기하려고 했을까요? 분명히 을사늑약의 부당한 체결에 대해서 외교권 강탈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했을 겁니다. 근데 이게 부딪히는 점이 있어요. 자, 일단 특사들은 을사늑약의 불법성을 폭로하려고 시도하셨습니다. 근데 본회의장에 못 들어가세요. 결국에는 옆에 기자단이 이제 그 기자 협의가 있는 그런 장소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폭로를 결국에는 거기서 하십니다. 그러니까 만국 평화회의 자체는 못 들어가시고 다른 장소에서 일본의 강제적이고 불법적인 침략에 대해서 규탄하는 연설을 합니다. 자, 하지만 일본의 방위가 아주 심했습니다. 이 소식을 듣는 일본은 겁니다. 시비를 겁니다. 야, 너희들 어차피 외교권을 우리한테 빼앗겼는데 너희들 우리 허락도 안 받고 어떻게 지금 외교권을 행사하려고 하냐? 특사 파견한 것 자체가 지금 조약 위반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강대국들은 당시 이미 러시아, 영국, 미국 이런 나라들은 다 일본의 한반도 간섭에 대해서 지배권에 대해서 인정한 상태였잖아요. 다 묵인해 줍니다. 자, 일본은 조약의 조약 위반에 대해서 고종을 협박합니다. 지금 이토록 유명가 나서가지고요. 그리고 친일파의 수장이었던 이완용이 나서서요. 자, 이런 사람들이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킵니다. 특히나 이완용의 아주 뭐라 해야 될까? 많이 나댔거든요. 고종 앞에서 거의 사실상 이토 통감이 많이 참아서 이렇게 하는 거야. 자, 당장 지금 폐하, 당장 지금 군대를 끌고 와서 당신을 지금 끌어내려도 할 말 없어 라고 얘기하는 식으로 얘기합니다. 자, 당시 고종의 마음은 얼마나 참담했을까요? 물론 고종을 변호하는 건 아닙니다만 고종도 못한 건 잘못한 건 정말 많아요. 자, 강제로 퇴위시키고요. 자, 이후에 그 아들이었던 순종이 즉위합니다. 조선시대 그리고 대한제국의 마지막 임금이자 황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후에 이제 고종까지 제거를 했습니다. 죽인 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덕수궁, 당시 경궁에 가도록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더 이상 정치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황제에서 끌어내린 거죠. 자, 끌어내리고 자, 잇따른 일본의 내정 간섭을 위한 조약들이 체결이 됩니다. 자, 첫 번째, 1907년에 한일 신협약이 체결이 됩니다. 정미 7조약이라고 하죠. 나중에 또 도표 나옵니다. 내용들 한번 보시겠습니다. 법령, 고등관리, 임명, 동의권 이런 것들 다 통감이 가져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일본인 차관도 임명합니다. 그전에는 제1차 한일협약에는 고문, 어드바이저만 있었어요. 그런데 장관 밑에 차관을 두겠다니, 이 일본인 차관을 두겠다니, 그것도 몇 개도 아니고 전체 내각의 장관 밑에 일본인으로 차관을 두겠다니, 지금 내정 간섭의 끝판왕을 보고 있는 셈입니다. 지금 법령도 자기들이 건들겠다, 고등관리 임명하는 것도 자기들이 동의해야 된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언론도 민중들의 저항도 잠재우려고 합니다. 자, 신문지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 전에 우리 독립협회 얘기했을 때 독립협회에서 계속 주장한 게 뭐였어요? 언론과 출판과 결사와 집회의 자유를 달라, 신체의 자유를 달라, 재산의 보호권을 달라 이렇게 주장했었는데 이게 채 100% 성립되기도 전에 일본의 신문지법으로 인해서 언론과 출판의 자유가 금지됩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시책에 대해서 당시 조약들에 대해서 저항하거나 반대한 내용들이 있으면 가차없이 폐간하거나 정간하거나 휴관을 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언론과 출판의 자유가 금지됐고요. 자, 보안법이라고 해서 당시 조선인들이 집회를 하거나 결사하는 것을 다 막았습니다. 자, 집회는 뭐죠? 우리 모여서 시위하는 거, 모여서 막 운동하는 걸 집회라고 하는 거예요. 결사, 단체를 만드는 겁니다. 3인 이상의 단체를 만드는 것도 금지시킵니다. 이게 바로 보안법입니다. 신문지법, 보안법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이제는 군대까지 해산시켰습니다. 자, 이걸로 인해서 당시 군대에 있었던 많은 군인들이 저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 한복판에서 시가전이 벌어지기도 하고요. 당시 이 군대 대장이었던 잠깐만, 이분 성함이 생각이 안 나서 나중에 제가 톡으로 이렇게 달아놓을게요. 밑에 링크 단 그 영상 게시물 밑에다가 제가 이분 성함 달아놓을게요. 총으로 자결까지 하십니다. 자, 당시에 대한제국의 군대까지 해산시키면서 모든 대한제국의 국방과 경비 담당은 모두 일본이 담당하게 됩니다. 일본 군대가 다 하겠죠. 어떤 의미인지 잘 아시겠죠? 외국 군대가 그 나라의 국방을 담당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잘 아시겠죠? 자, 이렇게 밑작업을 다 하나하나씩 만들어 놓습니다. 하나하나 차츰차츰 국권 침탈에 대한 노골적인 조약들과 행태들을 보여가면서. 자, 그러면 이제 1909년이 됐습니다. 일본의 본격적인 한국 병합 작업에 착수하게 됩니다. 이게 약간 좀 맞물리는 게 있는데요. 1909년 10월 26일 날 안중근 의사께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는 일이 있었죠. 그 이후에 급격하게 진행이 됩니다. 사실 이토 히로부미는 아직은 강제 병합까지는 아직은 좀 빠르다라고 주장한 사람인데, 자, 이 이후에 데라우치라고 하는 통감이 다시 부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토 히로부미가 저격되고 죽고 난 다음에 강경파였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볼 거 없다. 우리 총리까지 죽인 마당, 전 총리죠. 전 총리이자 통감을 죽인 마당에 우리가 더 볼 거 없다. 우리는 병합을 하겠다.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죠. 사실 이거는 속도 차이일 뿐이지 당시 이토 히로부미를 비롯한 일본 정치인들은 조선의 병합을 기정사실화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안중근 의사의 의거가 전혀 의미 없는 건 아니에요. 이것도 대면 수업할 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909년에 기후각서를 체결해서 이제 아예 재판하는 것도 다 강탈합니다. 아까 이재명 의사 2교시 때 얘기했었잖아요. 특정 정치인 아니죠. 자, 당시에 독립운동을 하셨던 의사 중에 한 분입니다. 19세. 이분이 그 누구야? 이완용을 저격을 하고 이완용 죽진 않았지만 그때 재판을 했던 것도 다 일본인 재판관들이었습니다. 자, 뭐 어떻게 될지 꼴은 나오죠. 자, 그다음 1910년에는 경찰권까지 강탈하고요. 그다음에 결국에는 열강의 영국과 러시아의 승인까지 받습니다. 이제 병탄, 그러니까 아예 나라를 합치는 것에 대해서도 국제적인 동의도 확보를 받습니다. 참 이게 이렇게 보면 안 되겠죠. 사실은 일본이 야 이때 당시에 국제적인 동의도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합리적으로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에요. 당시 제국주의 시절이었죠. 제국주의 시절은 힘이 강하면 그냥 먹는 겁니다. 합법적으로 먹은 거 아니에요. 자, 오해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밑바닥에 작업도 다 해놓습니다. 친일 여론도 조성합니다. 특히나 일진회라고 해서 요 일은 일본 할 때 그 일이 아니고 함께 나아가자는 뜻이다. 일한 함께 나아가는 모임. 그러니까 일본과 한국과 일본이 함께 나아가는 뜻은 좋죠. 그러면은 다정한 이웃으로 함께 나아가야죠. 동등한 국가로서. 근데 요거는 일진회는 아니다. 사회진흥은 지난 시간에 했었죠. 우리는 아직 민중들이 아직 못 배웠기 때문에 실력이 없기 때문에 아직 더 일본한테 배워야 됩니다. 배우면서 어떻게 더 잘 배우려면 같이 살아야 된다. 같은 나라가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실력을 쌓고 그대로 독립하자. 이 논리 나중에 또 나오거든요. 자, 실력을 지금은 같이 가고 병탄되고 침략받고 그 다음에 실력을 쌓은 다음에 도움받아서 실력을 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독립하자. 이거 또 나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일제강점기 때 친일파의 논리입니다. 이거. 자, 그래서 일진회에서는요 합방 청원서를 제출합니다. 우리 같은 나라 됩시다. 우리가 나라 바칠게요.
자, 이때 발등에 불이 떨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조선 민족 다는 뭐 다른 민중들이라 생각할 수도 있죠. 독립운동가. 이분들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겠지만 반대의 의미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이완용입니다. 이완용이 당시 내각 총리였는데요. 자기가 주도해서 합방을 하고 싶었어요. 병탄을 하고 싶었어요. 왜냐? 그래야지 나라가 빼앗기고 난 다음에도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으니까. 자기 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자, 그래서 결국에는 어쨌든 요것도 근데 청원서 제출했는데 웃기게도 일본이 거부했습니다. 자기 시기가 아니라고 했는지. 근데 이제 병탄해도 되겠다라는 시점이 오고 있다는 것은 다 깨닫고 있었겠죠. 일본도. 결국에는 1910년 한국 병합 조약이 체결이 됩니다. 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910년 8월 29일. 현재는 경술 국치일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정식 명칭은 경술 국치일입니다. 자, 당시 통감 데라우치 이 사람하고 내각 총리 대신이었던 이완용이 체결합니다. 이마저도 순종에 도장이 제대로 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을사늑약이든 이건 병탄 조약이든 병합 조약이든 제대로 된 문서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외교적인 적법한 외교 관계 조약이 되려면 군대로 강제로 분위기를 조성하면 안 되거든요. 두 가지 다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일단 요거 보고 일단 이번 이 3교시 마칠게요. 자, 1905년, 1907년, 1910년 각각 중요한 일본의 국권 침탈 과정에 중요한 문서들, 조약들이 있습니다. 늑약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자, 을사늑약에는 제2차 한일협약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읽어보시겠습니다. 2조. 일본국 정부는 한국과 타국 간에 현존하는 조약의 실행을 완수하는 임무를 담당하고 한국 정부는 지금부터 일본국 정부의 중재를 거치지 않고서는 국제적 성질을 가진 어떤 조약이나 약속을 맺지 않는 것을 서로 약속한다. 외교권 달라 얘기죠. 자, 3조. 자, 일본국 정부는 한국 황제 밑에 한 명이 통감을 두는데 오로지 여기 적혀있죠. 오로지 외교에 대한 사항만을 관리하기 위해서 경쟁에 주재하고 친히 한국 황제 폐하를 만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자, 외교권만 가져가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내정 가서 다 했어요. 이것도 가져가면 안 되긴 하지만. 자, 7년입니다. 자, 바로 정미칠조약입니다. 자, 이제 내정 간섭을 기정사실화합니다. 시정 개선에 관하여 통감의 지도, 내정 간섭을 하겠다는 뜻이죠. 법령 제정 및 중요한 행정상의 처분 미리 통감의 승인을 거칠 것. 고등관리인면은 통감부의 동의를 얻을 것. 자, 그 다음에 통감이 추천한 일본인을 한국관리. 여기는 각 부의 차관입니다. 장관 바로 밑에 있는 한국관리로 임명할 것. 일본인들. 자, 병합조약 보시겠습니다. 한국 황제는 이런 통치권을 완전히 또 영구히 어떤 속셈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독립시켜준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나중에 실력상 독립시켜줄게 이거 아니에요. 당시 친일파의 논리가 얼마나 허무맹랑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생각은 일본인들의 생각은 아니었던 거죠. 일본 황제에게 양요한다. 일본 황제는 일조에 양요한 거를 수락하고 또 완전히 한국을 일본 제국에 병합하는 것을 승낙한다. 자, 종을 쳤는데요. 이런 조약들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단순하게 조선과 대한제국에 힘이 없기 때문이라고만 생각하시나요? 물론 힘이 없기 때문이죠. 당시 정치 지도자들 제대로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은 당시 일본이 제국주의 열강의 그 행태들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는 것도 잘 알 수 있어요. 하나하나씩 내정 간섭을 해가면서 차츰차츰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을 수렴하는 병합조약을 체결하면서 조선과 대한제국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됩니다. 단순하게 나라 하나가 끝났다고만 보시면 안 됩니다. 자, 조선이 대한제국이 일본의 식민지가 된 거예요. 자, 제국주의 열강들의 행태를 잘 보시면 알겠지만 제국주의 시절 때 식민지는 동등한 국가, 동등한 영토, 동등한 국민의 개념이 아니에요. 거의 하등 국민입니다. 하등. 심하게 말하면 노예 상태로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당초 일본이 한국을 성장시켜줬는데
좋은 의미로 성장시켜줬겠어요? 좋은 의미로 뭐 기술 개발했겠어요? 좋은 의미로 시설을 낳았겠어요? 식민지에 대한 얘들의 목적이 있습니다. 제국주의 열강들은 일본을 비롯한 철도 깔았어요. 맞아요. 근데 자기들이 필요한 자원들을 수송하기 위해서 깔았어요. 병원 만들었어요. 일본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시책들을 광고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근대시에서 깔았다. 우리가 너희들을 잘 다스려 줄게. 합리할 거 아니에요. 자, 나중에 1910년대에 있었던 일본의 식민 통치 방법에 대해서 한번 더 논할 때 더 나오겠지만 전혀 민간 통제를 하지 않습니다. 군인 통제를 합니다. 자, 이런 내용들 잘 보시면서 일본이 일제강점기 시작 전에도 어떻게 조선을 대한제국을 야금야금 잡아먹어 갔는지 잘 살펴보시고 다음 시간에는요 이거에 대해서 이 과정을 통해서 내정 간섭을 받고 결국에는 국권이 침탈되잖아요. 한국인들이 저항 안 했을까요? 분명히 했겠죠. 어떤 방식으로 저항했는지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